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이지원입니다. 법과 친해지는 제법 좋은 방법 생생법률쇼. 오늘도 크고 작은 법률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러분을 위한 법률 상담은 물론이고요. 세상을 들썩이게 하는 이슈들을 법적으로 풀어보는 시사법률 토크까지 준비되어 있습니다. 법률과 관련해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들은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네,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으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그럼 오늘 도움 주실 변호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님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청신파트너스의 권윤주 변호사입니다. 네, 오늘도 억울하고 답답한 분들을 위해서 명쾌상쾌 통쾌한 상담, 유익한 상담 해주시길 기대해보겠습니다. 생생법률쇼, 그럼 오늘 접수된 상담 미리 살펴볼까요? 지인 부탁에 송금했더니 사라진 돈. 사고 처리 안 해준 운전자 처벌할 수 있나요? 택시기사 어깨친 행위 폭행죄인가요? 유치원에서 성추행당한 5살 아이. 네, 이렇게 다양한 분야의 상담이 접수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 변호사님과 함께 속 시원한 해결책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어떤 해결책이 제시가 될지 계속해서 함께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생법률쇼 첫 순서는 판결록입니다. 뉴스와 신문에서 회자되고 나는 화제의 판결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인데요. 변호사님,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병역 의무를 감면받기 위해서 자신의 뇌전증을 이유로 병역 브로커와 공모했던 20대 남성이 무죄를 받은 판결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판결록에 대해서 이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네, 브로커와 공모를 해서 군면제를 받았는데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어떤 사연이 있는지 궁금해지는데요. 사건 내막부터 살펴주시죠. 네, 피고인이 있는데요. 그 20대 남성이 허위로 뇌전증을 환자 행세를 해가지고 의사를 만나서 이제 병역을 미루거나 감면을 받으려는 목적으로 2020년 4월에 브로커를 만나서 그에게 이제 800만 원의 보수를 주고 범행을 공모하여 실행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이 무죄로 판결이 난 것인데요. 그가 이제 기소되게 된 이유는 브로커를 만난 이후에 전주시에 있는 한 병원에 방문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과거에 자신의 경련 증상이 있다라고 호소를 하면서 거기에서 진단을 받고 6개월간 지속적으로 약을 복용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해 12월에 병역에 대해서 판정 검사를 받았는데 전시근로역 5급으로 판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은 사실 2019년 의사로부터 당신은 군대를 갈 몸이 안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군대에 갈 수 없는 다시 검사를 좀 알아보든지 방법을 찾아봐라 라는 말을 사실 들은 사실이 있고 본인 스스로도 경련이나 발작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군대를 갈 수 없는 것은 아닌가 고민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스스로 2020년 3월에 브로커를 만나기 전에 먼저 자신의 군대 문제 그리고 자신의 가정 상황에 대해서 글을 올리면서 제가 이런 상황인데 군대를 가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라는 고민에 대한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이 브로커와 연결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경련이나 발작 증상이 있었던 겁니다. 그럼에도 검찰 측에서는 속임수를 썼다고 본 건가요? 네, 검찰에서는 피고인이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병역을 기피하거나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고 병무청 담당 의사와 그리고 병력 처분권자인 관할 지방 병무청장에게 허위로 신고를 해서 업무 집행을 방해했다고 보고 이렇게 기소를 해서 재판에 넘겼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법원에서 무죄라고 판단한 배경을 짚어보겠습니다.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네, 법원에서는 이제 피고인이 완전히 허위 사실을 해서 기망을 했다라고까지 보기는 좀 어렵다라는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라는 판단을 한 것인데요. 네. 재판부에서는 피고인이 일단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허위 증상을 만들어서 완전히 병역을 감면받겠다라는 의도보다는 실제 자기 자각한 증상이 있었기 때문에 그 증상의 기초에서 면제의 방법이 있었는지를 알아보려고 생각했을 그런 가능성이 높다라고 봤습니다. 그리고 피고인이 실제로 고등학교 때 병원에서 이제 방문을 했을 때 자기가 경련으로 쓰러졌고 그때 약을 먹다가 도중에 부모님이 돌아가셔서 약을 먹지 못하는 중단되는 그러한 사건이 있었다라는 언급을 했었는데 이제
그 약이 처방이 됐다라는 사실에 대한 진료 기록을 찾을 수는 없었지만 그 진료 기록에 대해서 너무 오래됐기 때문에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보았고요. 실제로 피고인이 고등학교 3학년 때 양부모님이 별세하면서 그때 친할머니와 살게 되고 보호 종료 아동이 되면서 기초생활수급자라는 형편, 그러한 형편 때문에 적절한 진료를 받지 못했다는 그런 상황도 고려를 했습니다. 법원에서는 피고인이 게다가 2020년 4월에 그때 실제로 병원에 방문했을 때 뇌파 검사를 했는데요. 이 검사에서 피고인의 우측 전두엽과 측두엽에서 스파이크파가 관찰된다는 이러한 명확한 진단을 받았다는 점을 아주 중요하게 봤습니다. 네. 예,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뇌전증이라는 걸 진단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역 담당 의사가 굉장히 신속하게 이 부분을 5급으로 판단을 해서 피고인에 대해서 뇌파 검사에 대한 의학적 소견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렇게 신속하게 판단을 했다라고 봤습니다. 또한 그 과정에서 설령 병역 브로커의 개입이 있었더라도 이것이 허위로 증상을 호소한 것은 아니고 기존 증상을 좀 더 명확하고 구체화해서 부각하기 위한 조언을 받는 정도에 그쳤다면 이것은 기망에 의한 속임수라고 보기까지는 좀 어렵다라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럼 변호사님께서도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기피할 목적으로 속임수를 쓴다는 부분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보시는 겁니까? 네, 합리적으로 증명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지금 판단을 굉장히 자세하게 했기 때문에 저도 그 판결문을 보았는데요. 결국 병역을 기피하고 감면받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냐라는 지점에서 이 피고인에게는 굉장히 지금 본인에게 발작과 큰 질병이 실제로 있었던 상황입니다. 네. 게다가 뇌파 검사라는 정확한 진단과 의학적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설령 조금 이용했다 하더라도 이용이라기보다는 그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자신이 쓸 수 있는 절차와 방법을 이용했다라고 볼 가능성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법원의 판단이 충분히 이제 무죄가 타당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실제로 검사상 이상 소견이 나왔다면 병역 브로커를 접촉했다 하더라도 무죄가 될 수 있다는 이번 판례가 앞으로 비슷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이 사건은 이제 1심이기 때문에 하급심에서 이제 다른 사건의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거나 구속력을 갖지는 않습니다. 그렇기는 하지만 이 사건은 매우 디테일하게 이 사건의 성질을 깊이 들여다봤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 유사한 사건에서 충분히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보는데요. 이 사건의 핵심은 결국 병역 감면 사유에 대한 의학적인 객관적 근거가 있느냐 여부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 사건처럼 앞으로도 객관적인 근거가 있는 사건이라면 그 근거에 따라서 그것을 과장하고 왜곡해서 병역 감면에 이르는 어떠한 수단으로 사용했느냐 아니면 이것을 단순히 그 자신의 일을 좀 더 명확하게 이제 인정받기 위한 과정에 의한 절차로서 그냥 사용을 한 것이냐 이런 지점까지 더 깊이 있게 수사해야 되는 수사관의 의무가 부여된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이러한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상황이라면 기존과 마찬가지로 브로커와 접촉을 했기 때문에 접촉한 상황과 아무런 병명이 없다가 갑자기 병이 생기고 이런 과정을 종합하면 여전히 유죄 판단이 나기가 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한편 연예인과 스포츠 선수 등이 질병으로 병역을 면제받은 경우에 최대 3년간 치료 이력을 추적한다고요? 네, 병무청은 지난 7일에 이러한 사회적으로 관심이 높은 스포츠 선수라든가 연예인과 같은 이런 사람들에게 허위로 병역을 면탈하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병적을 이제 별도 관리한다라고 해서 병적 별도 관리자에 대해서 이제 질병을 추적 관리한다라는 질병 추적 관리 제도를 이제 새롭게 시행한다라고 발표했는데요. 병무청이 사실 2017년도에 이렇게 병적 별도 관리자를 별도로 이렇게 하는 제도를 처음 마련했고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 사회적 관심이 높은 이러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을 했더니 지금까지 병역 면탈자 34명을 적발해서 이 부분들을 처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처분이 됐을 때의 절반 이상 34명 중에 절반 이상이 어떻게 적발됐냐면 당시 병역이 감면된 그 질병은 지속적으로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었는데 이 감면 이후에는 치료를 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추후에 지속 관찰의 필요성이 많이 지금 제기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것이 이제 제도에 많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요. 한때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 등 유명 인사들이 병역 브로커와 짜고 뇌전증을 위장한 병역 면탈 사건이 불거져서 논란이었죠. 네, 2023년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명한 사람들한테서 이러한 병역 면탈에 대한 많은 이런 문제가 발견됐는데요. 네. 진료 기록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되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후에 여러 가지 병명을 봤더니 전혀 진료받은 사실이 없었다라는 게 발견이 된 겁니다. 이때 당시에 기사에 났던 그 병역 브로커가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의뢰인 40여 명과 공모해서 이러한 허위의 진단서를 뇌전증으로 제출하고 그것으로 감면을 받게 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배구 선수, 축구 선수, 유명 배우, 가수 이런 분들이 많이 이제 속해 있었고요. 이를 계기로 병역법을 개정을 해서 앞으로는 추적 관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고 이러한 부분을 의료기관의 장에게 진료 기록을 요청할 수 있도록 의료법도 개정이 됐습니다. 네, 결국 병무청의 질병 추적 관리 제도까지 도입하게 됐는데요. 질병을 앞세운 이 병역 비리가 근절되는데 도움이 될까요? 네, 물론입니다. 굉장히 큰 기대가 되는데요. 이렇게 단순히 감면받고 그 이후에 추적 관찰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그런 가능성이 더 높아지겠지만 앞으로는 추적 관찰을 통해서 자신의 범죄가 적발될 가능성, 리스크가 높아졌기 때문에 범죄 자체가 매우 적게 발생하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성실하게 병역 의무를 이행한 수많은 분들에게 역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저런 관련 제도가 꼼꼼하게 보완돼서 시행돼야겠습니다. 지금까지 판결록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렵고 복잡한 법률 문제로 고민하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생생법률쇼가 도와드리겠습니다. 생생법률쇼에선 민사, 형사, 가사 등 각 분야 전문 변호사들이 매년 800여 건의 법률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그럼 무료로 법률 상담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 지금부터 소개합니다. 첫째, 02-557-8295번으로 전화해 법률 상담 신청을 한다. 둘째, 법률방송 홈페이지에 접속해 법률 상담 게시판에 사연을 올린다. 셋째,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이메일 주소로 사연과 연락처를 보낸다. 속 시원한 법률 상담 프로그램 생생법률쇼. 지금 바로 상담 신청하세요. 네,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시장 근처 주차장 부근에서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장 앞에 있던 승용차와 부딪혔어요. 그때 머리를 부딪혀서 뒤통수가 아팠고 잠시 누워 있었습니다. 승용차는 그냥 가다가 주변 사람들이 그냥 가면 뺑소니로 신고된다라고 하니 상대 차량 운전자가 멈춰서 저에게 왔고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현장에 온 경찰에게 머리가 아프다고 했더니 피도 안 나고 상처도 없네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고 운전자는 오히려 저 사람이 혼자 넘어진 거다라며 자기 잘못이 아니라고 우겼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구급차를 불러줘 병원에 갔지만 운전자가 사고 접수를 해주지 않았더라고요. 겨우 운전자와 연락이 닿았는데 CCTV 보니까 자전거가 옆에서 부딪힌 거라 내가 억울하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사건 접수를 할 거냐 말 거냐라고 따졌더니 마지못해 접수를 해줬고 저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사람이 다쳤으면 잘잘못을 떠나서 구급차부터 부르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저 혼자 넘어진 걸로 몰기까지 하고 사고 접수를 해달라고 사정까지 했다는 것이 너무 억울합니다. 아직 병원 검사가 더 남았는데요. 이상이 없다고 나와도 상대방을 처벌할 수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네, 운전자가 처음에는 사고 직후에 잠시 현장을 떠났다가 돌아왔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라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도주특가법에 의한 도주치상죄를 먼저 설명드리겠는데요. 이제 이 범죄에 의해서 도주의 의미는요, 사고가 났는데 교통사고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에 이르렀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인식하면서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조치할 의무, 그러니까 피해자에 대한 구호 조치, 자신의 신원을 알릴 의무와 같은 것들을 다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하여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드는 것을 이 법에서 말하는 도주라고 합니다. 그리고 법원은 사고 운전자의 도주 여부를 판단할 때 단순하게 이제 사람이 있냐 없냐를 보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종합적으로 판단하는데요. 사고가 발생한 경위라든가 사고가 났을 때 피해자의 상해 여부, 그리고 상해가 있었다면 그것이 얼마나 경미한지 중한지도 보고요. 그 다음에 사고 운전자가 과실로 인해서 낸 것인지 아니면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것인지, 그리고 사고 이후에 정황으로서 누가 이제 구급차를 불었는지 이런 부분을 다 봅니다. 그런데 이 상담하신 사안에서는요, 운전자
운전자가 사고 직후에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제지해서 당신 지금 가면은 이거는 도주다라고 말해서 비자발적으로 이제 다시 돌아온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급차도 본인이 불러야 되는데 구급차를 불러주지 않아서 다른 사람이 불러줬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사람은 경찰에 신고까지는 했지만 경찰이 도착했을 때 이거는 나의 과실이 아니고 나는 아무 잘못이 없다라고 해서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을 보였고, 그리고 나중에는 사고 접수를 요청하는 이 상담자에게 보험사고 접수를 끝끝내 거부하다가 마지못해 마지막에 접수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판례를 좀 유사한 판례를 찾아봤더니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어떤 현장에서 사고가 났는데 사고로부터 한 몇십 미터 떠나서 담배를 피면서 구경꾼인처럼 있는 경우, 그런 경우에 도주로 인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사람이 이제 와가지고 경찰이나 구급대원을 불렀는데 그때 불렀을 때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현장을 이탈한 것도 도주로 봤습니다. 그리고 상담 사안의 경우처럼 이렇게 자신이 이제 자발적으로 돌아온 것이 아니라 비자발적으로 돌아오고 구호 조치도 안 하고 이런 경우를 판례 사안과 비교하면 조금 더 사고 후 미조치 그리고 도주 치상의 죄에 가깝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지금 상담자님에 따르면 당시에 머리를 부딪혀서 아팠는데도 현장에서 경찰이 상처도 없고 피도 안 난다라고 하면서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고 하셨거든요. 이 경찰 대응에 문제는 전혀 없을까요? 네,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법 취지에 대단히 위반한 행위인데요. 이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무슨 사고가 났든 간에 당장 사고가 난 사람 구호 조치가 먼저고요. 구호 조치한 다음에 자기 신원 제시하는 건데요. 이때 구호 조치를 한다라는 것은 무슨 상해가 외부적으로 피가 철철 흐르고 뭐 뼈가 부러지고 이럴 때 구호 조치하는 것이 아니고요. 판례는 외상이 없더라도 그 사람이 통증을 호소한다면 구호 조치 의무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게다가 머리에 사고가 난 거 아닙니까? 머리에 사고가 난 것은 당연히 외상을 알아볼 수가 없고 본인이 통증을 호소한다라면 이거는 그거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해야 되는데 경찰이 구호를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걸 갖다가 지금 당신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거짓말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부당하게 몰아세웠기 때문에 네. 이건 도로교통법의 법 취지에 완전히 위반한 부당한 행위라고 보입니다. 네. 지금 상담자님은 CCTV는 확인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운전자 말대로 CCTV상에서 자전거가 옆에서 부딪혔다면 운전자의 과실이 인정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네, CCTV에 이제 보는 게 가장 중요할 텐데요. 교통사고의 과실 몇 대 몇인 것처럼 이 사안도 일방적으로 누구만의 과실이다 보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근데 하나의 단초가 이제 이 지역이 주차장에 있었고 시장이었다라고 해서요. 이제 주차장에서 만약에 차가 나오는 수준, 바로 나오고 있었는데 그때 그 주차장 입구에 사람도 많고 자전거가 지나갈 수도 있는 그런 지점이었다면 아무리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 뛰어왔다 하더라도 그 입구에서 나갈 때는 굉장히 높은 수준의 주의 의무가 있을 수가 있어서요. 그 차량의 운전자 과실 충분히 있을 수 있고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나오는 진출입로가 아니라 차에서 그냥 멈춰 있는 정말로 주차된 차량에 갖다 박듯이 거의 정차되거나 거의 정지되어 있는 상황에서 자전거가 갖다 박았다. 이러면 사실 자전거의 주의 의무 위반이 큽니다. 하지만 결정적으로 어쨌든 상황이 정확히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CCTV를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사람의 머리가 상당히 예민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CT나 MRI에서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더라도 며칠 뒤에 어떤 두통이나 또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난다면 법적 보상이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네, 물론입니다. 교통사고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외상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외상이 없는 경우에도 얼마든지 상해가 발생할 수 있고요. 또한 당장 사고에 어떤 상해가 발생하는 게 아니라 며칠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상해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CT나 MRI 같은 영상 증거가 없더라도 상해나 염좌와 같은 다른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진단서가 있다면 얼마든지 처벌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사연을 보면 상담자님이 느끼는 가장 큰 억울함은 내가 피해자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급차나 사고 접수 등을 사정을 해야 했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도 운전자에게 법적으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요? 네, 이제 도주치상에서 아까 잠깐 설명을 못 드린 부분이 있는데 네. 도주치상의 핵심 중에 하나가 상해가 너무 경미하냐 아니면 상해가 조금 그래도 수준이 좀 있는 상해냐라는 네. 부분인데 너무 경미한 상해에 대해서는 도주치상에 적용을 안 하고 있습니다, 판례가. 그러면 경미한 상해는 무죄냐? 아닙니다. 경미한 상해라 하더라도 도로교통법상 말씀드린 사고 미주추는 모든 상해 또는 상해가 있든 없든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안에서는 이 사람에게 구호하거나 자신의 신원을 먼저 제공해야 되는데 자발적으로 하나도 제공한 것이 없고 구호 조치도 하지 않았고 이렇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상 사고 미조추에는 매우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입니다. 네, 변호사님께서 판례를 들어서 명쾌하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으로 상담자님이 어떻게 이 사고를 해결하면 좋을지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중요한 건 증거 확보일 텐데요. 말씀드린 대로 눈에 보이는 그런 치료를 받는 게 아니다, 그런 상처가 아니라 하더라도 진단서를 제대로 발급받아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사고와 인과관계 있는 진단서다라는 부분하고, 그다음에 교통사고 과실이 누가 있느냐에 대한 CCTV, 그리고 당시에 막 말리던 주변의 목격자들에 대한 증언 또는 사실 확인서를 확보하시고요. 그리고 보험 접수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대한 다툼이 있다면 민사소송까지 고려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생생법률쇼가 자랑하는 성심성의 무료 법률 상담 진행해 보겠습니다. 전화 상담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 목소리 들리시나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점이 궁금해서 연락 주셨나요? 예. 돈을, 검증관계 돈을 빌려줬는데, 네, 예, 돈을 넣으라고서 넣어달라서 그 소송을 했는데, 네네. 그쪽 돈 늦은 사람을 넣어줬는데, 그쪽에서 승소를 했어요. 네. 돈 준 사람이 패소하고, 지금 상담자분께서 돈을 주신 분이신 거죠? 제가 돈 네네. 준 사람, 빌려준 사람. 네네. 그 구체적인 상황을 좀 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예, 그 상황을 이제 좀 한 20년 전부터 이렇게 그냥 아는 사람인데, 네. 예, 그걸 돈을 빌려달라고 전화가 왔길래 네. 좀 저기 하다고 해서 좀 사정 얘기하면서 빌려달라고 그러길래, 네. 근데 빌려주는 집이 은행에 가니까 네. 돈이 딱 마치고 딱 있어요. 네. 하나도 안 남고 다 털어서 1,000만 원이 되더라고요. 1,000만 그래서 원가량을 그래서 빌려주셨군요. 1,000만 원을 빌려줬어요. 네. 그 1,000만 원을 이제 빌려달라 해서 이제 석 달만 쓰고 준다고 할래. 네. 그래서 빌려주려고 갔더니 은행에 갔더니 네. 그 계좌번호를 보니까 그 계좌번호가 아니고 다른 사람 계좌예요. 돈을 빌려달라고 한 사람의 본인 명의 계좌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명의 계좌번호를 말했군요. 그래서 그 사람, 나는 이제 그 사람을 그냥 대강 알고, 그 사람들은 이제 언니 동생 하면서 네. 지내는 사람이거든요. 어쨌든 지인 분이셨고요. 네네. 예, 빌려달라고 한 사람하고, 내가 돈 넣어준 사람, 계좌에다 넣어준 사람하고, 이 언니 동생하고 잘 네네. 아는 사람이고, 네. 예, 내가 그래서 그 계좌가 틀리걸래, 그 사람 명의가 아니걸래,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 명의가 아니걸래, 그 얘기를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네. 전화를 했더니, 이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하니까, 내가 가방을 안 가지고 왔다. 가방에 통장이 들어있는데, 통장하고 가방을 안 가지고 왔다. 그러니까, 네. 이 동생한테 늦어도, 그 계좌로 늦어도 네. 무관하니까, 그냥 빌려줘라. 이제, 네. 늦어라 그러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거기 또 은행까지 가고 또 이렇게 넣으려고 하던 찰나에, 좀 어렵긴 했는데, 그래도 그 사람도 그냥 대강 알고, 이 사람은 이제 빌려달라는 사람은 또 그렇게 얘기를 사정하길래 전화를 내가 해갖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그렇게 그냥 넣어도 된다 해갖고서 늦었거든요. 네네. 늦고 나서 이제 한 달 정도 있다가 이제 돈이 아무 소식이 없길래, 네. 예, 빌려달라는 사람한테 전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니, 돈 늦은 사람한테 전화해봐라. 그 사람 차도 있고 그러니까, 네네. 살살 달려갖고, 달라고 해라. 이런 얘기를 해요. 말이 살짝 달라졌네요. 네. 그게 무슨 소리냐. 응? 늦으라고 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네네. 하여튼 자기가 하는 것보다 내가 하는 게 더 낫다 그러면서, 그 사람한테 전화를 해갖고 받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이제 전화 또 해봤어요. 네. 그랬더니 내가 빌려달라고 안 했는데 무슨 소리냐.
그럼 돈 안 들어왔느냐 그랬더니 돈은 들어왔더래요. 네. 그래서 돈 들어왔으면은 내 전화번호도 알고 나도 그 대강을 그냥 얼굴은 안 봤어도 예? 좀 저기 아는 사이 알으면서 전화번호 알으면서 그럼 왜 돈을 넣느냐고 물어보든지 왜 전화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랬더니 그러면 돈을 그걸 들어가서 내놔라 그랬더니 돈을 넣어주라고 한 사람한테 뭐 600인가 주고 뭐 지가 400을 썼다고 그래놨더니 하나도 없대요. 그런데 이제 네. 나서 내가 이제 그 빌려달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무슨 소리냐 이거 빌려주라고 해서 빌려준 거 아니냐 그랬더니 괜찮다 그러더니 이게 괜찮은 게 뭐냐 이렇게 야단이니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아이 사다 그 사람 차도 갖고 다니니까 뭐 충분히 빌려줘 줄 수 있는 능력 있게 사다 달라고 자꾸 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서로 책임을 좀 미루는 상황이네요. 예? 서로 그렇게 갚을 의무와 책임을 좀 미루는 상황이네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돼 있었더니 하면 도저히 안 되겠어. 그런데 나중에 말을 들어보니까 돈 받은 사람, 넣어줬는데 그 돈 받은 사람은 파산 신고를 냈어요. 네. 파산 신고를 냈다고 하고 그게 파산 신고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래서 내가 이제 이 사람 주라고 한 사람한테 이 받을 수밖에 없기에 주라고 한 사람한테 소송을 했어요. 네. 소송을 했더니 판사 앞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는 항상 가방을 갖고 다니고 통장은 나는 안 빼놓고 꼭 가방 꼭 들고 다니는 사람이다. 말이 또 바뀌었네요. 네. 예. 반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아주 전적으로. 그래서 내가 이제 하든 저기 이렇게 거짓말하고 저기 원래 판사한테 그랬어요. 이렇게 누가 그럼 내가 거짓말인가 저 사람이 피고가 거짓말인가 누가 둘 중에 하나는 거짓말이니까 검찰 입회하에 거짓말 탐지기니 뭐 다 대갖고서 한번 조사 하게 해주십시오. 누가 거짓말 한 사람이 거짓말이니까 내가 거짓말하면 내가 그게 내가 처벌을 받을 거니까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 여기는 그런 거 하는 데가 아니라고 그러면서 판사가 그냥 들어가 버리더라고요. 결국 패소를 하셨고요.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냥 들어가 버리고 나니까 그러고 나더니 어쨌든 이제 저기 패소로다가 나왔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그 패소가 나와서 이걸 이제 저기 해야 항소를 해야 하는데 이 항소를 그냥 해서는 뭐 또 1심에 이긴 거로다가 승소 저기 또 해일 것 같고 그래서 네. 어떻게 저기 갖고서 형사 고소를 해야 하는데 해갖고서 그거를 잡아낸 다음에 내가 구속이 되면 구속되고 그 사람이 구속이면 구속이고 이렇게 하는 거로다가 해서 누가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하니까 네. 앞으로의 대응법이 궁금하신 거죠? 예, 그래서 네. 그걸 해서 재심을 어떻게 해서라도 해야 하나 하고 네. 그 고소를 해갖고서 해야 하나 그 성립이 될란가 하고서 전화한 거죠. 알겠습니다. 그 네. 월등한 저 천만을 그냥 내가 저 경비 생활 하는데 지금 그거 근근히 100만 원씩 받아갖고서 한근히 모은 건데 그것도 네, 상당히 10년 억울하실 것 이상. 같아요. 상황이 좀 복잡한데요. 두 사람 사이에서 농락당한 기분도 드셨을 것 같습니다. 사연은 잘 들었고요. 옆에 권윤주 변호사님 나와 계십니다. 구체적으로 상담 받아볼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제가 잘 들었습니다. 네, 선생님 몇 가지만 여쭤볼게요. 민사 사건에서 이제 소액이다 보니까 증인 이런 거 안 하셨을 것 같긴 한데, 증인으로 그 누군가를 신청한다거나 증언한 사람이 있나요? 증언을 그쪽에서 이제 증언을 그 사람을 시키는데 그 사람이 안 나온다고 하더래요. 네. 그 당신이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도 둘이 뭐 짜고 한 건데 그게 나올 일이 없을 것 같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증인 신청했는데
그 사람이 이제 안 나온다고 그 사람 못 만났다고 이렇게 해버리니까 그냥 판사는 그냥 인정해버렸다. 그냥 못 만나서 안 나오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났어요. 예. 증인은 그 사람 증인은 없었고 제가 그럼 또 여쭤볼게요. 그 예. 중요한 게 결국은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말하고 이제 나중에 다시 돌려주라고 요청했을 때의 말들인데요. 그거에 예. 대한 문자 메시지든 통화 녹음이든 전혀 증거가 없으신가요? 그게 이제 한 5년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예. 저기에서 그 전화기 저기하는 데에서 물어보니까 그건 1년 보관밖에 안 넣은 거라고. 네. 네, 그래서 1년 보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러면 선생님 아까 언뜻 말씀하셨는데 그 돈을 빌려달라고 말한 지인 그 사람이 통장이 내가 가방에 없다라고 하면서 그 친한 언니 동생 하는 그 계좌 명의인 계좌를 줬잖아요. 예. 근데 그 계좌 명의인하고 선생님이 약간은 아는 사이다 이러셨는데 두 분 예. 사이는 돈 거래가 과거에 한 번이라도 있는 그러니까 그 계좌 명의인하고 선생님 사이는 어떠세요? 이제 그 사람이 이제 그 사람들끼리 해갖고서 예. 그 언니랑 돈 넣으라고 한 사람이 언니 동생이거든요. 근데 그 돈 넣어달라고 돈 좀 빌려달라고 한 사람이 이제 그 사람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그 나한테 이제 또 돈 뭐 200이 필요하니까 빌려달라. 저 얼굴은 몰라요. 그러면서 이 전화가 왔어요. 전화 번호 난 알지도 못하는데 네. 얼굴도 모르고. 네. 그래갖고 아니 사정이 뭐 어려우니까 이렇게 사장 얘기를 해가면서 그 자꾸 얘기를 걸래. 아 나도 돈도 없고 저기인데 무슨 소리냐고 나 당신 모르고 그러는데 아니 내가 뭐 꼭 갚을 테니까 걱정 마시고 빌려달라고 하도 뭐 그 억울한 그 어려운 사정 딱한 얘기를 그렇게 사정하는 거예요. 네, 선생님 그래서 그러면은 또 200만 원을 200을 빌려준 게 빌려줬다가 이 일과 전이에요, 후예요? 근데 그거 빌려줘서 다 갚을 때쯤. 월차 이제 그것도 200만 원도 이제 20만 원씩 이렇게 어렵다 보니 그런 어려우면 돈이 안 들어올래 어렵다 보면은 돈은 조금씩 해서라도 다만 몇십만 원씩 해서라도 여러 번에 좀 넣어달라 있고요. 그 통장으로 이제 20만 원씩 30만 원, 20만 원씩 계속 넣고 30만 원 두 번인가 넣고 이렇게 해서 그걸 이제 다 받고 내 계산으로는 40만 원이 남았어요. 네, 그때 이제 2천만 원이 갔군요. 돈 그 1,000만 원 달라고 전화했을 때 이제 내 계산으로는 40만 원이 남았는데 무슨 소리냐 다 갚았지 않느냐 이러면서 네, 그러면 누구 찌르다 고소를 한다고 이 사람이 네네. 그거는 약간 다른 얘기라서 제가 또 여쭤보면 아까 1,000만 원을 계좌 명의인한테 보냈고 그 중에 600만 원이 다시 그 지인한테 갔다라고 하셨는데 그건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거는 저 돈 들어간 사람 있잖아요. 그 동생이라는 사람. 네네. 그 사람이 얘기를 한 거예요. 600만 원은 지가 가졌다고 나 이렇게 하고 400만 원은 400만 원은 그 사람이 가져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400만 원을 그 지인 원래 빌려주려고 의도했던 그 지인이 쓴 거는 인정을 하나요, 지인 자체가? 아니 그건 내가 물어보질 않았죠. 그건 모르세요? 그러면 그 두 사람이 1,000만 원 썼다는 건 들은 말일 뿐이고 민사 사건에서 계좌 조회 이런 건 안 해보셨죠? 계좌 조회를 안 했어요. 그렇군요. 이거에 대해서 지금 녹음 외에 뭐 문서 당연히 없으시고 근거 다 옛날 일이라서 지금 뭐 나눠 썼다 이 얘기도 통장에만 근거가 있는 거지 없어요. 그 둘이요 1,000만 원을 나눠 썼다는 얘기 들은 것도 5년 전쯤 일이세요? 5년 됐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내가 나눠 썼고 나는 못 돌려준다 계좌 명의인이 그런 말 한 것도 다 옛날 얘기네요. 그렇게 됐죠. 한 달 후에 그 얘기를 들은 거니까. 지금 그 계좌 명의인이 파산 들어가서 거기는 실익이 없을 것 같다 그런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지금이라도 좀 통화를 해볼 수는 있을까요?
통화는 전화는 받겠죠. 받아요. 그럼 그 네. 사람하고 지금이라도요, 선생님 녹음을 좀 하는 거를 좀 주변에 배우셔가지고 지금이라도 통화를 하셔서 그때 1,000만 원 얘기 당신 뭐 파산이니까 약간 좀 구슬러서요. 뭐 네. 당신한테 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나 잘 모르겠지만 그 1,000만 원 그때 어떻게 썼다고 했고 당신 기억이 뭐냐 나한테 한 말 기억나냐. 그래서 그 얘기를 한번 다시 들었으면 좋겠거든요. 예. 네, 일단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상대방이 사건에서 지인이라는 사람은 이 돈이 송금된 거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했다는 말씀이죠? 돈 넣어달라고 한 사람이요? 예. 돈 넣어달라고 한 사람은 그 송금된 건 알지요. 근데 자기가 주라고 했으니까. 예, 자기가 주라고 해서 준 거다 이런 건 다 부인했다고 아까 하셔서요. 예, 그건 부인은 행셈인데 통장이랑 갖고 왔다고 안 갖고 다 갖고 다닌다고 한 게 부인한 거로다가. 그렇죠. 예, 그게 되는 건데 그건 지가 부인을 못해. 지가 뭐냐면은 이 그러다가 받으라고 전화 나오고 통화를 했으니까. 예, 근데 통화 기록이나 녹음이 없다고 하셔서 예, 지금이라도 그게 그 사람이 당신이 주라고 하지 않았으면 내가 왜 줬겠느냐라는 통화를 혹시 해보면 또 오리말을 내밀겠지만 그 통화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결정적으로 그 돈을 진짜 나눠 썼는지 확인은 안 되지만 그 돈을 나눠 썼다라는 게 일단 되게 중요한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 나눠 썼다는 전제에서 제가 이제 설명드릴게요. 민사 사건에서의 재심 사유는 대단히 까다로워서 결론적으로는 재심은 어렵다고 보이고요. 그 이유는 이제 간단하게는 이제 여러 가지 사유 중에 대표적으로 2가지가 있는데 증언을 했던 사람이 위증죄로 처벌을 받거나 아니면은 문서로 제출했던 증거가 위조, 사문서나 공문서 위조라는 위조죄로 처벌을 받거나 하는 식의 위증이나 위조의 그 판결문이 있어야 재심이 개시가 됩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사안은 증언을 한 사람도 없고 문서도 없었기 때문에 지금 재심 사유 자체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재심은 안 되더라도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지금 기존의 지인한테 청구하신 건 사건의 내용이 대여금이었죠. 예, 대여금과 앞으로 우리가 새로 할 어떤 사기에 대한 고소 또 손해배상, 불법행위 이런 거는 다른 사건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같은 사건이 아니라서 다시 소송을 하실 수는 있어요. 근데 그러려면 대전제는 형사적으로 벌써 처벌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근데 형사적으로 처벌이 되느냐의 문제는 잘 아시겠지만 증거 싸움이 맞고 5년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증거가 많이 없습니다. 그리고 기존에도 녹음 파일은 원래 없으셨고 그렇지만 제가 이제 2사람 그 계좌 명의인과 그거는요. 제가 돈 준 통장에 통장은 있죠. 들어간 건 그건 있거든요. 있지만 지금 그 2사람이 처음에 돈을 왜 지급하라 했고 지급한 이후에 돈 갚으라고 했을 때의 답변들이 되게 중요한데 그게 하나도 녹음이 안 되셨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그 계좌 명의인하고는 통화가 원활하실 것 같아서 한번 시도해 보시고 무엇보다도 그 계좌에 있던 돈이 그 지인한테도 일부 400만 원이 갔다면 그 소비가 됐다면 그거는 계좌 내역은 수사관이 압수수색하면은 계좌를 오픈해 볼 수 있고 그거는 5년이 지나도 뭐 수사관은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사실은 그 돈이 만약에요 지인 말대로 자기는 정말 모르는 일이고 계좌 명의인과 상담자님 2분 사이의 일이면 그 돈 자기가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너무 제가 볼 땐 모순이 있다는 말씀이고 그때 통화한 사실 자체가 통신 조회될지 사실 5년 전이라 그건 좀 어려울 것 같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다음에 계좌 명의인이 있지 않습니까? 계좌 명의인 입장에서는 선생님한테 1,000만 원 받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2사람을 같이 고소하면 둘이 말이 안 맞거나 혹은 둘이 말을 맞춰오거나 그것이 민사사건에서의 말과 다르거나 여러 가지 양상이 다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본인이 빌려주라고 말한 적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그 돈을 썼다는 거기에서 저희가 계속 공격을 해나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자기가 돈을 빌린 적이 없다고 하면서 계좌 명의인이 자기가 그 돈을 왜 씁니까? 그것도 너무 모순적이고요. 자기가 혼자 썼으면 그 이유가 대체 무슨 이유로 썼는지 변명이 돼야 될 거고 그 돈을 그 지인한테는 일부 나눠주는 것도 변명이 너무 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2사람을 같이 사기죄로 고소하시는 걸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그 검토 전에 통화를 좀 해보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 다음에 사기로 만약에 기소가 된다. 2사람이 다. 그러면 그것에 실제 뭐 집행유예가 나오든 아니면 선처가 되든 벌금이 나오든 뭐가 됐든 유죄 취지로 나온다고 하면 그때부터는 민사소송을 다시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 예. 두 사람을 공동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서 청구 원인을 달리해서 다시 소송을 하실 수가 있고, 그때에 이제 중요한 거는 사실 민사 사건에서는 판사한테 이런 정황을 아무리 얘기해도 입증됐다고 보기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를 먼저 해야 그 다음 민사가 가능한 것이지, 그냥 민사를 먼저 하시면 이번에도 또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예. 형사를 잘 하셔야 되고, 형사를 잘 하실 때 가장 고소장을 주의 깊게 꼭 써야 되는 얘기는, 두 사람이 왜 처음에 나한테, 내가 증거는 없지만 그 지인이 나한테 한 말은 뭐였다, 이거는 내가 뭐 통장을 안 가져왔으니까 이 계좌를 써도 된다, 나랑 동생 같은 사람이니까 이 계좌에 준 게 나한테 준 거 같은 거다, 이런 말하고요. 나중에 예. 돈 갚으라고 했을 때는 뭐 내가 예를 들면 나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한 거, 그다음에 계좌 명의자도 그거는 나랑 상관없고 그 돈 빌려주라고 한 사람 지인한테 가서 받으세요, 이런 말 했다는 거, 그런 걸 다 자세히 좀 적으셔가지고 그 진술이 추후에 수사관이 수사를 했을 때 진술하고 얼마나 다른지, 그 설득력이 얼마나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게 고소장을 좀 잘 쓰시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아, 예. 그 다음에 민사 사건에서의 그 상대방의 대응, 그 했던 문서도 있으시죠? 갖고 계시죠? 예, 예, 그건 있어요. 네, 그것도 다 같이 들고 계시고 증거로 첨부도 하셔가지고 이 사람 말이 이렇게 바뀌고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의 말이 어느 게 진실인지 진실 규명을 해달라, 이렇게 수사관하고 할 수 있는 부분을 좀 잘 고소를 준비하셔야 되는데, 이게 조금 말이 계속 말싸움이 되다 보니까 누구 말이 맞는지 딱 부러지는 증거가 없다 보니까 선생님이 혼자 하시는 것보다는 좀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은 듭니다. 예. 예. 그래서 만약에 수사관이 선생님 말씀 설득력이 있다라고 해서 계좌 명의인 계좌를 열어봤는데 진짜 돈을 둘이 나눴었다, 그러면 사실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서로 간에 그걸 나눴을 이유는 뭐냐, 이렇게 좀 다음 더 깊이 있는 수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일단은 형사 고소를 먼저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게요. 저도 그렇게 해서 형사 고소를 한 다음에 예. 다시 항소를 재심을 어떤가 이렇게 소송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서도 이게 법무사에서 이게 소장을 써서 냈었거든요. 네. 그래서 법무사한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어렵다고. 아, 예.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니까 내가 그렇지 않은데 아주 적연데다가 아주 마음이 상당히 적었더라고요. 맞습니다. 법무사가 예. 이렇게 처형 힘들다고 하는 건 이거 적기 때문에 힘들다. 이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주 의욕이 없어가지고 네. 이걸 어떻게 해야 하나 하고서 지금 문의를 드렸던 겁니다. 변호사님께서 상세하게 조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 방송이 유튜브에 올라갑니다. 선생님 예. 계속 돌려보시면서 변호사님 조언 참고하셔서 잘 대응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통화 중에 녹음하는 법부터 배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건 네. 이제 이제 통화를 하면은 네. 내 생각에는 다 끝나는 이제 뭔 일이냐고 끊을 것 같아요 이게. 그래도 잘 구슬려서 변호사님 조언해 주신 대로 어떻게든 증거 확보를 하셔야 이 사건 해결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확보하기. 네, 오늘 저희가 생방송인 관계로 오늘 상담 여기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예,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예, 감사해요. 네, 고맙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법률방송 이메일을 통해 들어온 여러분의 고민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만나보시죠. 동생 때문에 정말 화가 납니다. 며칠 전 동생이 술에 취해 택시를 탔는데 택시기사와 시비가 붙은 모양이에요. 본인 말로는 택시기사가 자신이 취한 걸 알고 길을 돌아서 가는 것 같았다고 해요. 그래서 택시기사 어깨를 툭툭 치면서 이 길로 가지 말라고 말하지 않았냐라고 했다고 하네요. 근데 기사가 며칠 뒤 폭행을 당했다며 신고했습니다. 경찰에 조사를 받으러 가야 하는데요. 동생은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동생 입장에서는 당시 취한 상태라 정확한 상황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절대 때리지는 않았다고 하는데요.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만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할까요? 동생은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하셨습니다. 네, 동생분 때문에 많이 속상하실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우선 동생분이 운전 중인 택시기사의 어깨를 이렇게 툭툭 친 행위가 폭행에 해당하는지부터 짚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형법상 일반 폭행 먼저 말씀드리겠는데요. 이때의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해서 유형력을 행사하는 게 맞기 때문에 대소강약, 그러니까 힘이 셌냐 뭐 아니면 아팠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의 신체에 접촉해서 약간의 힘이 들어갔다라면 보통
폭행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신체에 대한 유형력 행사가 있었으면 일단 폭행이고요. 지금 사안에서는 좀 더 중한 범죄에 해당하는데요.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는 경우는 특가법이 적용됩니다. 이 특가법에 의하면 운전자 개인에 대한 폭행이 지금 문제가 아니라 운전자로 인해서 교통사고가 유발되고 다른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생명 신체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죄를 굉장히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데요. 실제 판례에서도 지금 사안처럼 택시 운전하는 분에 대해서 얼굴이나 이렇게 어깨 등을 민 경우에 굉장히 중하게 처벌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네, 단순히 어깨를 툭툭 친 행위라고 하더라도 폭행에 해당한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럼 만약 어깨를 툭툭 친 당시에 택시 차량이 멈춰 있었다고 해도 운행 중으로 간주가 될까요? 네, 운행 중의 개념도 넓게 보고 있는데요. 이것이 다 이제 사회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장치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특가법에서 말하는 운행이라는 건 단순히 주행 중인 상태까지만 하는 게 아니고요. 여객의 승하차를 위해서 정지한 상태라든가 운송이라는 목적으로 해서 정지한 상태에도 운행 중으로 표현을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동생분이 이제 택시 기사분의 어깨를 밀치거나 하는 그런 행위가 예컨대 신호 대기 중에 있었다거나 아니면 정차나 이렇게 하차할 때, 하차역으로 이제 멈췄을 때 이런 때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운행 중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군요. 지금 문제는 동생분이 당시 만취 상태였습니다. 경찰에 정확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을 할 경우 이를 심신미약으로 참작할 여지가 있을까요? 네, 이제 심신미약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건데요. 이게 술을 먹으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은 절대 아닙니다. 네. 이제 법원에서는 술에 취한 사실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그 범행이 이루어진 경위와 수단 그리고 그때의 전후의 행동과 목적, 동기 같은 것들을 다 종합해서 이 사람이 고의적이든 아니면 미필적 고의에 의해서든 어떠한 범죄를 한다는 인식하에 했는지 아니면 정말로 완전히 모든 것이 상실돼서 의사능력 없는 상태에서 했는지를 매우 엄격하게 보는데요. 단순히 술 마신 행위만으로는 심신미약을 받아들이지가 않습니다. 예컨대 하급심을 보면요. 나는 범행 사실이 전혀 기억나지 않고 나 술 마신 거 확실하다라는 입증이 됐어도요. 설령 심신미약 상태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이거는 판사가 무조건 감명해야 되는 게 아니라 임의적 재량 사항이다라고 해서 감면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내린 적도 있었습니다. 네, 지금 동생분이 폭행 혐의에 대해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폭행하지 않았다는 점을 진술만으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진술만으로는 굉장히 어려워 보이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해 당연히 증거재판주의니까 증거가 있어야 할 텐데 그 증거에 대해서는 사실 택시 운전기사에 대한 폭행 사건의 핵심 증거는 택시 안에 늘 있는 CCTV 그리고 네. 주변에 촬영하고 있는 CCTV를 확보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입증하셔야지 진술만으로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만약 폭행 혐의가 인정된다면 동생분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준은 어느 정도 될지 궁금한데요. 실형까지 생각을 해야 할까요? 네, 일단 뭐 합의를 했느냐, 초범이냐, 뭐 동종 전과가 있냐 이런 걸 다 고려해야 되지만 일단 특가법상의 이 처벌 수위는요 매우 높고요. 5년 네.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상해까지 결과가 났다면 3년 이하의 유기징역으로 굉장히 무거운 처벌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사급심 판례들을 보면 대부분 집행유예로 선처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거기에서 본인이 이걸 부인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피해자랑 합의를 했고 또 동종 전과도 없고 초범이고 이런 경우에 집행유예로 선처되는 것이지 그 외에 다른 사정이 있다면 실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 네. 사실 어깨를 툭툭 건드린 수준인데 이게 폭행일까 싶기도 했는데 운행 중인 택시였기 때문에 더 큰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운전자를 폭행한 것인데 합의를 한다면 양형에도 정말 영향이 있겠죠. 네, 피해자와의 합의는 모든 범죄에서 가장 중요한 양형 사유가 되는데요. 가장 중요한 점은 일반 폭행죄는 반의사 불벌죄라고 해서 만약에 합의가 되면 아예 죄의 처벌 자체를 안 하는 그러니까 수사를 할 필요가 없는 죄입니다. 그런데 이 특가법상 운전자 폭행죄는요 반의사 불벌죄가 아니라서 만약에 합의를 한다고 해도 수사가 멈춰지는 그런 범죄 유형은 아닙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이러한 합의를 했냐 안 했냐는 수사기관의 동력이라든가 선처에 대한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계속 가서 유리한 양형 인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를 받으시고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핵심적인 감경 사유가 되기 때문에 만약에 혐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이 되신다면 반드시 합의를 하시고 죄를 부인할 것이 아니라 내가 유죄 취지로 인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입니다. 네. 만취 상태였다는 점, 또 운행 중인 택시
피의사를 폭행했다는 점에서 상황이 많이 어렵습니다. 이 상담자를 위한 추가 조언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제 몸을 밀치거나 뭐 예컨대 뭐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회장 뭐 선거하면서 몸 밀치거나 이런 거 다 폭행죄 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안은 굉장히 중대한 죄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민사 또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웃 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니고요. 교통 안전에 심각한 일을 발생시킬 수 있는 굉장히 중대한 범죄이기 때문에 함부로 버스 기사님이나 택시 기사님과 같은 운전자분들을 이렇게 몸을 밀치거나 신체 접촉하시는 것은 굉장히 중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리고 술에 취해서 내가 아무 기억이 안 나고 나는 정말 의도한 바가 없다라는 이러한 그 변명은요, 실제 법원에서 거의 인정되지 않는다. 이 점을 인식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생생법률쇼 어느덧 마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신 권윤주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법률 상담 참여 방법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상담 전화 02-557-8295번으로 연락 주시거나 법률방송 홈페이지 접속 후 법률 상담 게시판에 문의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하단에 보이는 이메일과 카카오톡으로도 상담 문의 받고 있습니다. 분야 전문 변호사가 무료로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니까요.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생생법률쇼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